최근 전 세계적으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파병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과 마르크 위터 나토 사무총장은 북한군의 러시아 쿠르스크 파병을 공식 확인했는데요.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된 이번 파병은 전체 1만 2천여 명 규모이며 김정은의 최측근인 김영복 부총참모장이 총책임자로 러시아에 파견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들이 배치된 쿠르스크 지역입니다. 우크라이나 국경과 불과 100km도 떨어지지 않은 이곳은 지난 8월 6일 우크라이나군이 진입해 일부 영토를 점령하면서 치열하게 교전 중인 접경 지역 중 하나이며 향후 대규모 전투가 예상되는 핵심 전략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지역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 특수부대원들의 집단 탈영 사건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향해 한국어로 된 투항 촉구 전단을 적극적으로 살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투항하라. 우크라이나가 쉼터와 음식, 따뜻함을 제공할 것 등의 선전 영상과 무기 버려, 손들어, 임무가 뭐야 등 60가지의 한국어 매뉴얼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이미 23일에는 러시아군 대상 투항 채널 텔레그램에 한국어로 제작한 영상을 올려 푸틴 정권을 위해 파견된 인민군 장병들에게 호소한다. 외국 땅에서 무의미하게 죽지 말라고 호소하고 있죠. 이렇게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북한군의 파병으로 나토군의 파병 여부와 한국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압박 등 많은 궁금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 파병으로 한국에 관심이 쏠려 있는 지금 한국의 군사력과 관련된 매우 흥미로운 사연이 도착했는데요. 오늘 이 사연의 주인공은 전 주한미군 통신장교이자 현재 워싱턴 DC의 군사전략연구소에서 동아시아 군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사라 맥켄지입니다. 그녀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 바로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워싱턴 DC의 군사전략연구소에서 동아시아 군사 전문가로 일하고 있는 사라 맥켄지입니다. 요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 파병과 관련하여 뉴스가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로 인해 한국과 미국의 입장 등이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한국이 낯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전에 2011년에 주한미군 통신장교로 한국에 파병을 왔었던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되 파병 당시에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의 관심 밖에 있었어요. 그래서 시카고 군사학교를 갓 졸업하고 한국으로 첫 발령을 받았을 때만 해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실망했었어요. 왜냐하면 미군 내에서는 한국 근무를 그리 선호하지 않거든요. 제 주변 동기들은 유럽이나 하와이로 가는데 저만 한국이라니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당시 저희 아버지도 걱정하셨어요. 북한과 가까운 곳이라 위험하지 않겠냐고요. 저도 그때는 한국이 여전히 6.25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개발도상국 정도로만 생각했으니까요. 물론 이건 다 저희의 잘못된 상식에서 나온 결과였어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전형적인 미군 장교의 오만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군은 아마도 미군을 도와주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오히려 우리가 이끌어줘야 하는 군대다. 라는 이런 편견이었죠. 평택 기지에 처음 도착했을 때 보았던 첨단 시설들도 그저 미군이 지어준 거겠지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운 생각이에요. 그런데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특히 을지훈련 때 있었던 일은 절대 잊을 수 없죠. 합동통신작전 중이었는데 갑자기 주요 통신망이 다운됐어요. 우리 미군 부대는 당황했죠. 매뉴얼대로 복구를 시도했지만 시간이 걸렸어요. 그때 우리 부대 통신병들이 얼마나 당황했었는지 아직도 생생해요. 그런데 한국군은 달랐어요. 믿기지 않는 속도로 대체 시스템을 가동시켰고 몇 분 만에 모든 상황을 통제했죠. 처음에는 그저 운이 좋았나 싶었는데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미 수백 번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런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고 부대원 모두가 자기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었죠. 더 놀라웠던 건 그들이 사용하는 장비였어요. 저희가 쓰는 것보다 훨씬 첨단화된 시스템이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건 한국이 자체 개발한 통신체계더라고요. 그때 한국군 통신부대 지휘관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우리는 미군의 동반자입니다. 보조가 아니라요. 그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와 당당한 표정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말이 제 마음을 크게 울렸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한국군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 후로 저는 한국군에 대해 존중하고 배울 점은 배워야 한다. 라는 마음으로 임했어요. 그리고 훈련할 때마다 새로운 면을 발견했죠. 그 결과 한미연합훈련에 참여할 때마다 한국군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는 게 저의 즐거움이 되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군 장교들의 전문성이에요. 대부분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였고 여러 언어를 구사할 수 있었죠.
전략회의 때 그들이 보여주는 분석력은 미군 장교들도 감탄할 정도였어요. 한 번은 북한군의 전술 변화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는데 한국군 정보 장교의 분석이 우리 CIA 보고서보다 더 정확하고 상세하더라고요. 또 하나 놀라웠던 건 과학화 훈련 시스템이었어요. 미군도 첨단 장비를 사용하지만 한국군의 시뮬레이션 시스템은 차원이 달랐어요. 실전과 거의 동일한 환경을 구현하고 모든 데이터를 분석해서 훈련에 반영하더라고요. 특히 VR을 활용한 전투훈련 시스템은 미 국방부에서도 높게 평가하고 있죠. 여군 처우에서도 한국군은 미군보다 앞서 있는 부분이 많았어요. 물론 미군도 양성평등을 중요시하지만 한국군의 체계적인 여군 인력 운영 시스템은 배울 점이 많았죠. 특히 여군 장교들의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3년간의 한국 근무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한국군에 대한 편견은 존경심으로 바뀌었고 오히려 미군이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하게 됐죠. 그래서 전역 후에는 자연스럽게 군사 전문가의 길을 선택했고 특히 한국군의 발전 과정을 연구하게 됐어요.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군의 실상이 드러나면서 한국군의 우수성은 더욱 돋보이고 있어요. 세계 각국이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경험한 한국군의 저력이 이제야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 괜히 제가 뿌듯해지는 기분이더라고요. 세계가 주목하는 K-밀러테리라고 많이들 표현하는데요. 사실 저도 한국의 방산 기술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었어요. 그리고 최근 폴란드와 체결한 K2전차, K9 자주포 계약은 전 세계 방산업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죠. 이 계약의 규모가 무려 150억 달러라고 하더라고요. 폴란드 현지 언론에서는 K2전차가 우리의 새로운 국방을 책임질 것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현지 전문가들은 특히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무기체계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K2전차의 성능은 정말 놀라워요. 자동장전 속도가 분당 15발로 독일의 레오파드나 미국의 에이브럼스보다 2배 이상 빠르죠. 복합장갑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특히 능동방호 시스템은 적의 대전차 미사일을 99% 이상 요격할 수 있다고 해요. 기동성도 뛰어나서 70km/h의 속도로 주행하면서도 안정적인 사격이 가능하죠. 운전자 없이도 자율주행이 가능한 AI 시스템도 탑재되어 있어요. 제가 근무하는 연구소의 스티브 밀러 박사는 K2 전차는 현존하는 전차 중 가장 완벽한 통합 전투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어요. 특히 자동 표적 추적 시스템과 연령상 장비의 성능은 미군의 전차보다 한 세대 앞서 있다고 하더군요. 단순한 전차가 아니라 지상전의 게임 체인저라는 평가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특히 이번 한국 국군이날 행사에서 한국이 전 세계에 처음 선보인 현무-. 탄도미사일은 정말 대단한 무기체계예요. 제가 지난달 한국의 방산 전시회에 참관했을 때 처음 실물을 봤는데 그 위용이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3톤 이상의 탄두를 30km 이상 날릴 수 있는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죠. 미 국방부의 로버트 존슨 박사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현무-5는 미국의 ATACMS를 뛰어넘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어요. 특히 정확도 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고. KF-21 전투기는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가 될 거예요. 5세대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과 4.5세대 전투기의 경제성을 동시에 갖췄거든요. 최대 마하 1.8의 속도와 10개의 무장 장착점, 최신형 AESA 레이더까지 갖추고 있죠. 미 공군의 제임스 윌슨 대령은 KF-21은 F-35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전투기라고 평가했을 정도예요. 특히 이번에 노르웨이와 에스토니아까지 한국의 K2전차와 K9 자주포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NATO 국가들이 줄줄이 한국산 무기를 선택하고 있다는 건 한국의 방산 기술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임을 증명하는 것이죠. 합니다. 그리고 아실지 모르겠지만 한국이 현재 개발 중인 신형 무기체계들은 더욱 놀라워요. 레이저 요격 시스템, 전자기 펄스 무기,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무기들을 실제로 개발하고 있어요. 특히 관심이 가는 건 철매-II 차세대 방공 무기체계인데요. 이건 현존하는 어떤 전투기나 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는 성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해요. 어쩌면 한국의 방산 수출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단순히 무기의 성능 때문만은 아니에요. 수출 전략도 정말 똑똑했거든요. 무기 판매뿐만 아니라 기술 이전, 현지 생산, 정비 지원까지 모든 걸 패키지로 제공하는 방식이 큰 호응을 얻고 있어요. 특히 폴란드의 경우 현지에 정비센터를 설립하고 일부 부품 생산도 하기로 했죠. 이런 한국의 성공을 보면서 미국의 방산업체들도 긴장하고 있다고 해요. 실제로 우리 연구소에서는 한국의 방산산업 성장을 분석하는 특별팀까지 꾸렸을 정도니까요. 미 국방부도 이제는 한국의 방산 기술을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닌 경쟁자로 보고 있어요. 앞으로 10년 안에 한국은 틀림없이 세계 최고의 방산 강국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같은 한국과는 반대로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북한군의 실체는 충격 그 자체였어요. 최강의 정예부대라는 북한의 선전이 얼마나 허황된 것이었는지가 여실히 드러났거든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실상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처참했습니다. 러시아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군 부대의 훈련 수준은 믿기 힘들 정도로 낮았다고 해요. 기본적인 사격술도 제대로 못 익힌 병사들이 전선에 투입됐죠. 알고 보니 최정 예부대가 아닌 10대-20대로 구성된 어린 아이들에 불과하였죠. 극비 정보에 따르면 한 러시아 지휘관은 북한군 특수부대라고 하는데 소총 0점 사격도 못하는 병사들이 태반이었다고 증언했어요. 장비 상태는 더 심각했습니다. 북한이 제공한 무기의 60%가 실제 전투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대요. 대부분 1970년대 소련제 무기를 개조한 것이었는데 심지어 1년 번호를 조작한 정황도 발견됐죠. 탄약의 경우 30% 이상이 불량품이었고 실제 발사했을 때 폭발 사고도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극비 정보에 따르면 최근 탈영한 북한군 병사들의 증언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들은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을 정도로 식량난이 심각했다고 해요. 한 탈영병은 출발 전 우리를 최정예 특수부대라고 선전했지만 실제로는 굶주림에 시달리는 희생양에 불과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북한군 내부의 부패도 심각한 수준이에요. 지휘관들이 병사들의 식량을 착복하고 군수품을 빼돌려 장마당에서 팔아넘기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해요. 심지어 훈련 시간에도 지휘관들은 병사들을 자신의 개인 농장에서 일하게 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실전 능력은 말할 것도 없어요. 현대전의 필수적인 전자전 능력은 전무했고 기본적인 무전기 운용도 못하는 병사들이 대부분이었죠. 야간 작전 능력도 전혀 없었고 GPS 장비 사용법도 모르는 특수부대 요원들이 많았다고 해요. 특히 충격적인 건 북한군의 지휘체계였어요. 모든 결정을 상부에 보고하고 지시를 기다려야 했기 때문에 전장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쩌면 그들은 가족이라는 약점을 협박받아 죽음의 사지로 몰린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으면 북한군 장교들이 벌써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나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반면 한국군은 북한과 전혀 다른 상황이죠. 제가 지난달 한국의 과학화 전투훈련장을 방문했는데 마치 SF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어요. 모든 훈련병이 최첨단 디지털 전투복을 입고 있었고 AR 기술을 활용한 실전적 훈련이 이뤄지고 있었죠. 한국군 병사들의 교육 수준도 놀라웠어요. 대부분 대학 교육을 받았고 전문성도 매우 높았죠. 실제로 제가 본 한국군 통신병들은 모두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고 영어도 완벽하게 구사했어요. 이런 남북한의 군사력 격차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이 된 것 같아요. 북한은 허황된 선전과 과시로 자신들을 속여왔지만 이제 그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으니까요.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북한군이 보여준 모습은 세계 최강이 아닌 세계 최악에 가까웠어요. 이런 현실적 격차가 드러나면서 이제는 북한도 자신들의 군사력을 허풍으로 포장하기 어려워졌을 거예요. 실제로 우크라이나에서 돌아온 러시아 장교들 사이에서는 북한군은 21세기 군대가 아닌 1950년대에 멈춰있는 군대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래요. 한국군과 북한군의 차이는 이제 하늘과 땅을 넘어 현대화 구석기 시대의 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네요. 또 가장 눈에 띄는 건 한국군의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예요. 미군은 전통적으로 상하계급 간의 절차를 매우 중요시하는데 이게 오히려 현대전에서는 약점이 될 수 있거든요. 반면 한국군은 지휘관에게 상당한 재량권을 주면서도 전체적인 통제는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참관한 한미연합훈련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가 발생했을 때 미군 부대는 상부의 승인을 기다리느라 20분 이상을 지체했어요. 하지만 선조치 후보가 한국군은 현장 지휘관의 판단하에 즉시 대응했고 결과적으로 완벽한 작전 수행을 보여줬죠. 기술 도입과 적용 속도도 놀라워요. 미군도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실전에 도입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하지만 한국군은 새로운 기술을 놀라운 속도로 군에 도입하고 있어요. AI 드론, VR 기술이 실전에서 활용되는 속도가 믿기지 않을 정도죠. 미 국방부의 톰 윌슨 박사는 한국군의 기술 도입 속도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델이라고 평가했어요. 실제로 우리 펜타곤에서도 한국군의 과학화 훈련 체계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했다고 하더군요. 비용 효율성도 정말 대단해요. 같은 예산으로 미군보다 더 높은 전투력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한국군의 과학화 훈련장 하나를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이 미군의 13 수준이라고 해요. 하지만 훈련 효과는 오히려 더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장병들의 기술 습득력도 너무 놀라웠어요. 미군도 우수한 인력이 많지만 한국군 장병들의 학습 능력과 적응력은 그 이상이에요. 새로운 무기체계가 도입되면 미군은 보통 6개월의 훈련 기간이 필요한데 한국군은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해요. 실제로 제가 본 한국군 부대에서는 20대 초반의 젊은 병사들이 복잡한 전자장비를 다루고 있었어요. 그것도 미군 전문가 못지않은 수준으로요. 한미군 교관은 한국군 병사들의 이해력과 습득 속도는 경이롭다고 평가하더군요. 연합작전 능력도 특별해요. 미군과의 작전에서 한국군은 완벽한 호환성을 보여주고 있죠. 언어 장벽도 거의 없고 작전 수행 능력도 미군과 대등해요. 특히 한국군 장교들의 전략적 사고 능력은 미군 장교들도 감탄할 정도랍니다.
최근에는 우주 영역에서도 한국군의 능력이 돋보이고 있어요. 한국형 위성항법 체계 KPS 개발은 미 우주군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는 프로젝트죠. 특히 한국의 군사위성 기술은 미국의 기술력과 거의 대등한 수준이라고 평가받고 있어요. 사이버전 분야는 이미 한국군이 미군을 앞서고 있다는 평가도 있어요. 한국군의 사이버 사령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미 사이버 사령부에서도 한국군의 사이버전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려고 검토 중이라고 해요. 이제 미군 내에서도 한국군을 단순한 동맹군이 아닌 배울 점이 많은 선진군대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에요.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군사 분야에 접목하는 능력은 우리도 따라가기 힘들 정도죠. 앞으로 한미동맹은 더욱 대등한 관계로 발전할 것 같아요. 아니 어쩌면 일부 분야에서는 이미 한국군이 미군을 앞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군사 전문가로서 가장 주목하는 것은 한국군의 미래 전력 개발 방향과 우주군사력 발전 속도예요. 2025년까지 30여 기의 군사위성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건 미국이나 중국도 쉽게 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특히 한국형 위성항법 체계 KPS는 GPS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인 군사작전이 가능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해요. 드론 체계도 혁신적이에요. 최근 공개된 드론봇 전투체계는 미래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수백 대의 드론이 AI로 통제되면서 완벽한 군집 비행을 하는 모습은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미 국방부 관계자들도 이건 우리도 아직 완벽하게 구현하지 못한 기술이라며 감탄했다고 해요. 또 다른 AI 기반 지휘 통제 체계는 더욱 놀라웠어요. 한국군이 개발 중인 AI 지휘관은 수백만 개의 전장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최적의 작전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해요. 이건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가 될 거예요. 실제로 최근 시뮬레이션에서는 인간 지휘관보다 더 정확한 판단을 내렸다고 하네요. 로봇 전투원 개발도 눈여겨볼 만해요. 국군의 날 현무-와 함께 이목을 집중시켰던 로봇계 다들 알고 계시죠? 한국이 개발 중인 다족보행 로봇은 험난한 지형에서도 자유롭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죠. 여기에 AI를 접목해서 자율적인 전투 수행도 가능하게 만들고 있어요. 이미 실전 배치를 위한 시험평가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전자기 펄스 무기도 획기적이에요. 적의 전자장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이 무기는 현대전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게 해줄 거예요. 한국은 이미 시제품 개발에 성공했고 2026년까지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해요. 사이버전 능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한국군의 사이버 사령부는 양자 암호 통신 기술까지 도입하면서 해킹 불가능한 지휘 통신 체계를 구축하고 있죠. 이건 미국도 아직 완벽하게 구현하지 못한 기술이에요. 특히 인상적인 건 한국의 방산 수출 전략이에요.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미래 전장 환경까지 고려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죠. 폴란드와의 계약이 좋은 예예요. 무기 판매뿐만 아니라 우주 방위체계 구축까지 포함된 포괄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있대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기대되지만 특히 NATO의 새로운 파트너로서도 한국의 역할이 기대돼요. 실제로 NATO 사무총장은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파트너라고 평가했죠. 특히 한국의 첨단 군사기술은 NATO의 현대화에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한국은 K-파프, K-드라머를 넘어 K-밀러테리로 세계를 선도하고 있어요.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군사 분야에 접목하는 속도는 그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죠. 미래전은 결국 기술력의 싸움인데 이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최고 수준에 도달했어요. 앞으로 10년 후면 한국은 군사 강국을 넘어 미래 전장의 표준을 제시하는 나라가 될 거예요.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21세기 군사혁신을 주도하는 나라는 한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죠. 특히 우주, AI, 로봇, 사이버 분야에서 한국의 혁신은 멈출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어요. 이제 미국과 러시아도 한국의 군사기술을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이지 놀라워요. 미군의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미군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나라로 발전하기까지 얼마나 큰 노력이 필요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직접 한국군과 생활하며 그들을 보며 괜시리 함께 성장한 것 같아서 뿌듯하더라고요. 앞으로도 미군과 한국군이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여 함께 위내니 나는 그러는 공존하고 서로 배우는 관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사연 또한 제보받습니다. 사연으로 채택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 또한 보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의 감동에 빠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 다이브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평화로운 강의실에서 충격적인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한중일 경제를 주제로 한 수업에서 갑자기 일어선 중국인 유학생이 한국은 중국의 경제적 속국일 뿐이라며 거침없는 폭언을 쏟아냈는데요.
순식간에 얼어붙은 강의실 분위기 속에서 존스 교수의 예상치 못한 반응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 교수는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칠판 앞으로 걸어갔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팩트로 한번 살펴볼까요? 이후 벌어진 팩트 폭격에 중국 유학생의 표정이 순간순간 굳어갔다고 합니다. 특히 교수가 던진 마지막 한마디는 강의실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고 하는데요. 처음엔 중국의 우월성만을 주장하며 고성을 지르던 학생이 결국 공개 사과까지 하게 된 충격적인 반전. 과연 그날 강의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국제통상학을 공부하고 있는 올리비아입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어떻게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사실 처음엔 저도 한국에 대해 잘 몰랐어요. 그저 K-팝이나 한국 드라마 정도만 알고 있었죠. 그런데 대학에 입학하고 전공 수업을 듣기 시작하면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국제통상학 수업에서 각국의 경제 성장 사례를 배우는데 한국의 이야기가 정말 놀라웠거든요. 특히 한국은 불과 60년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이 됐다는 거요. 6.25 전쟁 이후 폐허가 된 나라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거예요. 그것도 천연자원도 별로 없고 국토도 작은 나라에서 말이에요. 교수님께서 한국의 경제 성장 그래프를 보여주셨는데 그 가파른 상승세에 깜짝 놀랐어요. 다른 나라들은 완만한 곡선을 그리는데 한국만 거의 수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나도 경이로운 그래프였어요. 그때부터 저는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한국을 찾아보다 보니 삼성, 현대, LG 같은 기업들이 한국 기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회사들이 세계 시장을 주름잡고 있다는 게 너무 멋있었어요. 특히 반도체, 스마트폰, 자동차, 조선 분야에서요.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세계적인 기업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 정말 궁금했어요. 그래서 방학 때 한국에 직접 가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중국도 같이 가보면 좋겠다 싶어서 한국과 중국 여행을 계획했죠. 책으로만 알 수 있었던 나라에 간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설레었었죠. 먼저 중국을 방문했는데 베이징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혼잡함을 느꼈어요. 입국 절차가 오래 걸렸고 직원들의 태도도 다소 불친절했죠. 베이징과 상하이 같은 대도시는 정말 거대하고 활기찼어요. 고층 빌딩들과 번화가의 모습은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거리는 예상보다 지저분했고 사람들이 무단횡단을 하거나 줄을 서지 않는 모습도 자주 보였어요. 특히 러시아어 때의 지하철은 정말 혼잡했고 위생 상태도 그리 좋지 않았어요. 식당이나 상점에서는 직원들이 종종 무뚝뚝하거나 불친절한 경우가 많았고 특히 영어로 소통하려고 할 때 어려움을 겪었죠. 길거리에서도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거나 밀치는 일이 많았고 차들도 보행자를 잘 배려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물론 중국의 경제 발전은 눈부셨어요. 거대한 쇼핑몰들, 최신식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그 발전 속도에 비해 시민의식이나 공공서비스의 질은 아직 따라가지 못하는 느낌을 받았죠. 중국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향했을 때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랐어요. 깔끔하고 효율적인 공항 시설에 먼저 놀랐고 입국 절차가 빠르고 간편한 것에 또 한 번 놀랐죠. 공항 직원들은 모두 친절하고 전문적이었어요. 서울로 가는 길에 탄 공항철도는 조용하고 깨끗해서 피곤한 와중에도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었어요. 서울 시내에 들어서자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어요. 높은 빌딩들 사이로 잘 정비된 도로와 쾌적한 보행로가 있었고 곳곳에 공원과 녹지가 조성되어 있더라고요. 특히 청계천 같은 도심 속 자연 공간이 인상적이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시민들의 질서 의식이었어요. 사람들은 질서 있게 거리를 걸었고 횡단보도에서는 신호를 잘 지켰죠. 중국에서 본 혼잡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지하철을 이용할 때마다 깨끗함과 정확성에 감탄했어요. 항상 정시에 도착했고 내부는 깨끗했으며 디지털 안내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외국인인 저도 쉽게 이용할 수 있었죠. 러시아어 때도 혼잡하긴 했지만 사람들이 서로 배려하며 질서 있게 행동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식당이나 카페에서는 직원들이 항상 밝은 미소로 맞아주셨고 영어를 못하시는 분들도 최선을 다해 소통하려 노력하셨어요. 길을 물어볼 때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때로는 직접 길을 안내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죠.
이런 친절함은 중국에서는 거의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한국의 첨단 기술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어디를 가든 빠른 와이파이가 제공되고 첨단 기기들이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었죠. 삼성이나 LG 같은 기업의 매장을 방문했을 때는 마치 미래를 보는 것 같았어요. 특히 삼성전자 홍보관에서 본 최신 기술들은 정말 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거였어요. 서울 사람들의 생활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모두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하고 있고 카페에선 노트북을 켜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게 바로 초연결 사회구나 싶었죠. 중국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봤지만 한국에서는 더 자연스럽고 효율적으로 기술을 활용하는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가 배운 내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한국 사람들이 이런 발전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였어요. 마치 항상 이랬던 것처럼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성과인지를. 두 나라를 비교해보니 한국은 경제 발전과 함께 시민의식, 공공서비스, 기술 혁신이 균형 있게 발전한 느낌이었어요. 반면 중국은 눈부신 경제 성장에 비해 사회 문화적인 면에서는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였죠. 이 여행을 통해 저는 단순한 경제 지표를 넘어 실제 삶의 질과 사회 문화적 발전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특히 한국의 발전 모델이 정말 인상 깊었답니다. 경제적 성장뿐만 아니라 시민의식, 기술 혁신, 문화적 가치 등이 조화롭게 발전한 모습이 정말 멋있었어요. 이후 미국으로 돌아와 다시 학교 생활에 집중하였고 특히 한중일 경제성장을 주제로 한 수업을 수강했어요. 제가 가장 기다리고 있는 수업 중 하나인데 이 수업에서 정말 깜짝 놀란 일이 발생했지 뭐예요.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캠퍼스를 가로질러 강의실로 향했죠. 가을이 막 시작되던 때라 캠퍼스는 아름다운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붉은 벽돌 건물들 사이로 노랗고 빨간 단풍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정말 멋졌죠. 하버드의 경제학과가 있는 리트 어워 센터에 도착했어요. 이 건물은 현대적인 디자인과 전통적인 하버드 스타일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곳이에요. 유리와 철골 구조의 현대적인 외관 뒤로 아이비 넝쿨이 우거진 붉은 벽돌 건물이 보이는데 그 모습이 하버드의 역사와 혁신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가 강의실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넓고 밝은 공간이 눈앞에 펼쳐졌죠. 계단식으로 된 좌석들이 반원형으로 배치되어 있고 맨 아래쪽에는 교수님의 강단이 있어요. 뒤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찰스강과 보스턴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와요. 이 풍경을 보면 항상 가슴이 벅차올라요. 강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많은 학생들이 와 있더라고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모여 있는 게 하버드의 매력 중 하나예요. 아시아계, 유럽계, 아프리카계 학생들 정말 국제연합 같은 분위기죠. 저는 평소 자리인 앞에서 세 번째 줄 창가 쪽에 앉았어요. 옆자리에는 일본에서 온 아키라가 앉았어요. 그는 항상 수업 시작 전에 경제 뉴스를 체크하더라고요. 그 뒤로는 독일에서 온 한나, 한국에서 온 세연이 앉아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 인사를 나누며 오늘 수업에 대한 기대감을 나눴죠. 수업 시작하기 전에 제 친구 한나가 오늘 수업 주제가 한중일 경제성장이라면서 제가 아시아 경제에 관심이 많으니까 기대되지 않느냐고 물어봤어요. 저도 정말 기대된다고 했죠. 세 나라의 경제발전 모델을 비교해보는 게 흥미로울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때 앞줄에 앉아있던 중국 유학생 리 웨이가 갑자기 고개를 돌려서 중국의 경제 성장 모델이 제일 효과적이고 다른 나라들은 절대 따라올 수 없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옆자리에 있던 일본 학생 아키라가 그 말을 듣고 살짝 눈살을 찌푸리긴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각국의 상황과 조건이 다르니까 어떤 모델이 제일 좋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죠. 그러다가 강의실이 점점 학생들로 가득 찼고 곧 우리 교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존스 교수님이라고 국제 경제 분야에서는 정말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60대 중반이신데도 정말 에너지가 넘치시는 분이에요. 그날도 활기찬 걸음으로 강단에 올라가셔서 오늘은 동아시아의 경제 성장, 특히 한국, 중국, 일본의 경제 발전 모델을 비교해 볼 거라고 하시면서 이 세 나라의 성장 과정에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지 물으셨어요.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는데 다들 자기 생각을 정리하느라 바빠 보였어요.
저도 머릿속으로 한국, 중국, 일본의 경제 발전 과정을 빠르게 정리해봤죠. 교수님이 누가 먼저 의견을 말해볼지 물으시니까 여러 학생들이 손을 들었는데 첫 번째로 아키라가 발언권을 얻어서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정부 주도로 산업 정책을 펼쳤고 기업들의 혁신이 결합돼서 빠른 성장을 이뤘다고 설명했어요. 특히 자동차랑 전자제품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들을 많이 배출했다고요. 그 다음엔 리 웨이가 되게 자신만만하게 손을 들어서 중국은 1978년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 이후로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뤘다고 했어요. 값싼 노동력으로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했고 요즘은 기술 혁신에도 엄청 투자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교수님이 한국은 어떠냐고 물으시길래 제가 좀 망설이다가 손을 들었어요. 한국이 1960년대부터 정부가 주도해서 수출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폈다고 설명했죠. 처음에는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바꿨고 특히 반도체나 IT, 조선 같은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교수님이 우리 답변들이 다 훌륭하다고 하시면서 세 나라가 각각 특징이 있지만 공통점도 있다고 하셨어요. 정부 역할이 크고 교육에 많이 투자하고 수출을 중시했다는 점이요. 그리고 요즘은 저출산이나 고령화, 불평등 심화, 환경 문제 같은 새로운 어려움들도 있다고 하셨죠. 강의실에서는 열띤 토론이 이어졌는데요. 서로 의견도 많이 나누고 가끔은 좀 부딪히기도 했지만 대체로 서로를 존중하면서 대화했어요. 이런 게 바로 하버드의 장점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서 각자의 시각으로 의견을 나누는 게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수업이 거의 끝나갈 때쯤 교수님이 오늘 토론이 정말 훌륭했다면서 경제 발전은 단순한 숫자 게임이 아니라 그 나라의 역사, 문화, 사회적 맥락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음 수업에서는 세 나라의 현재 경제 상황과 미래 전망을 더 깊이 다루겠다고 하셨죠. 근데 갑자기 뒤쪽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린 거예요. 보니까 장밍이라는 중국 교환 학생이었는데 원래 자기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 강한 학생이거든요. 그 학생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우리가 한중일의 경제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면서 한국이랑 일본은 사실상 중국의 경제적 속국이나 다름없다고 하는 거예요. 순간 강의실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고 특히 한국이랑 일본에서 온 학생들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근데 장밍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가더라고요. 한국 경제가 돌아가는 건 전적으로 중국 덕분이고 중국이 없으면 한국은 하루도 버티지 못할 거라면서 중국이 한국 제품을 사주니까 한국 경제가 유지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 거예요. 강의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학생들은 서로 눈치를 보면서 어색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일부는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도 못했죠.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차분한 목소리로 장밍의 주장이 너무 강하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감정이 아닌 사실에 기반해서 토론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한국 경제가 중국에 의존하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속국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셨죠. 하지만 장밍은 계속 흥분해서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고 모든 나라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특히 한국 같은 작은 나라는 더더욱 그렇다고 했어요. 심지어 중국이 원하면 언제든 한국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까지 하더라고요. 그 학생의 목소리에서 거만함과 적대감이 느껴져서 강의실의 공기가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손을 들었죠. 목소리가 좀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어요. 한국이 중국과 중요한 경제관계를 맺고 있는 건 맞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했어요. 한국은 자체적인 기술력과 혁신으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죠. 제가 직접 봤던 한국의 모습도 이야기했어요. 발전된 도시 기반 시설이라든가 세계적인 기업들, 높은 삶의 질 같은 것들을요. 물론 중국도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뤘지만 그렇다고 다른 나라들이 중국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다고 말하는 건 과장이라고 했어요. 특히 한국은 독자적인 기술력과 브랜드 파워가 있어서 삼성, 현대, LG 같은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과 당당히 경쟁하고 있다고 말했죠.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많은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동의하는 것 같았는데 장밍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지더라고요. 강의실 분위기도 점점 더 긴장되면서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논쟁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고 일부 학생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몸을 뒤척이고 있었어요.
그때 교수님이 다시 말씀하시면서 진정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서로 존중하면서 토론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면서 각국의 경제는 복잡하게 얽혀 있고 상호의존적이라 어느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전적으로 의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하셨죠. 근데 그 말씀을 듣자마자 장밍이 또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이건 불공평하다면서 교수님도 편파적이고 중국이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게 편견이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순간 강의실이 조용해졌는데 교수님 표정이 되게 심각해지셨어요. 교수님이 장밍한테 진정하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학문적 토론을 하고 있는 거라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다른 나라를 비하하는 발언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죠. 그래도 장밍은 계속 흥분한 상태로 자기들을 모두가 무시하고 있고 중국이 얼마나 강한지 모른다고 소리치고 있었어요. 그때 뜻밖에도 평소에 조용하던 한국 유학생 세연이가 나서서 말했는데 정말 대단했어요. 세연이가 장밍의 자국에 대한 자부심은 이해하지만 그게 다른 나라를 깎아내리는 이유가 되어선 안 된다고 했어요.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서 배울 점이 있다면서 중국의 빠른 성장도 대단하고 한국의 기술 혁신도 놀랍고 일본의 장인 정신도 배울 만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함께 발전하는 방법을 찾지 않냐고 물었죠. 세연이가 이렇게 차분하면서도 설득력 있게 말하니까 강의실 분위기가 조금씩 누그러졌어요. 많은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동의했고 교수님도 안도의 표정을 지으시면서 세연이 말이 맞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목표는 서로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각국의 발전 모델을 이해하고 배우는 거라고 하시면서 장밍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그걸 표현하는 방식을 좀 더 학문적이고 객관적으로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장밍은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과격한 발언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리에 앉아서 팔짱을 끼고 얼굴을 찌푸린 채로 고개를 돌려버리더라고요. 그날 수업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단순히 경제발전 모델을 비교하는 것을 넘어서 서로 다른 문화와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대화하고 이해해야 하는지도 깊이 생각해보게 된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은 내용이 길어 2부로 나누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문대 학생인 중국인 장민의 중화사상 발언은 경솔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과연 이후의 내용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교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며 강의를 이어나갔는지 다음 2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사연 또한 제보받습니다. 사연으로 채택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 또한 보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의 감동에 빠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 다이브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